한국의 저출산은 미친 경쟁 사회가, 일본의 저출산은 디플레이션이 이유다. 저출산 시대를 한국보다 먼저 준비한 일본. 한국 대 일본의 현황은? 한국을 반면교사 삼자. 한국 덕에 위안받는다. 아유, 그나마 위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요, 바로 한국의 어마어마하게 낮은 출산율을 본 일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출산율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요, 엎치락 뒤치락 하던 두 나라의 출산율이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역전됐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일본은 1.26명, 한국은 0.7명대입니다.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대략 2.1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영아 사망률이 있고 20세 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가임기가 될 때까지 2명이 살아남으려면 2.1명을 낳아야지만 2명이 성인이 돼서 애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2.1이 돼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둘 다 상당히 심각한 거는 사실이지만 일본은 비교적 완만하게 하락 중이고 한국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거죠. 2021년 기준으로 초혼 연령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한국 남자는 33살, 일본 남자는 31살이고요. 한국 여자는 31살, 일본 여자는 29살입니다. 통계상으로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늦게 첫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일본은 마음 놓고 있어도 되는 상황이냐? 절대 아니겠죠. 한국보다 나을 뿐 일본 역시 막막합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요, 출산은 물론이고요, 연애, 결혼도 안 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20대 남성의 거의 절반이 모태솔로라는 설문조사도 있고요. 심지어는 결혼 안 하는 자녀 대신 맞선에 나가는 일본 부모들이 성행한다는 기사도 존재합니다. 건니치와, 일본에 사는 도쿄 패밀리입니다. 보면은 뭔가 결혼이 꼭 해야 된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 이제 회사 출근해서 주말에 뭐 했어? 그렇게 물어보면은 데이트했어? 아니면 누구 만났어? 뭐 그런 대답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입사 동기가 저희 부서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데 회사 7년 다니면서 뭐 결혼까지 한 친구는 한 2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대기업이고 뭔가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뭐 결혼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누굴 찾아가지고 누굴 만나야겠다, 뭐 그런 친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언니와 남편분은 시골에 있는 학교 선생님인데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한 학년의 학생이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폐교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니, 일본의 출산율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어느 나라든지 저출산의 이유를 몇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역시 저출산의 원인을 주거와 고용 불안, 일가족 양립이 불가능한 긴 노동시간,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 등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과도한 경쟁 사회입니다. 사실 한국은 입시와 취업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제 친구의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어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올해 나올 예정인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생긴 과도한 경쟁, 또 그것으로 인한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28% 정도 감소시켰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일본도 어느 정도 경쟁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경쟁 사회를 저출산의 이유로 보는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 자료를 보면요, 확실히 일본의 취업 스트레스가 한국보다는 덜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기업 임금을 각각 100으로 고정했을 때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한국이 57이고요, 일본은 73.7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데 일본은 그거보다는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보다는 대기업에 덜 목숨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연봉이나 대우 수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처럼 무조건 대기업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지? 어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문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대학을 나온 학교 친구들도 봐도 대부분 뭐 취직 다 잘 되고, 그래서 막 취직 때문에 막 엄청 고생하고 그런 친구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일본 대학에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주변 친구들이 뭐 학점 신경 쓰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이 수업도 안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진짜 학점 아무도 신경 안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회사에서 대학생들 학점을 아예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제 친구 같은 경우도 학점 엄청 낮은데 진짜 좋은 회사 들어간 친구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봐도 막 한국처럼 자격증을 막 많이 따고 이런 사람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토익 점수 이런 것도 준비 안 하고, 그리고 뭐 해외 유학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경쟁이 확실히 덜한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일본이. 대신 아사히 신문 같은 일본 언론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주로 원인으로 분석하더라고요. 자, 일본도 세대별로 호칭이 존재합니다. 고도 경제 발전 시절 잘 나가던 한국에 X세대가 있었다면 일본은 버블 세대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버블 경제기에 10대와 20대를 보낸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와는 반대되는 세대, 한국으로 치면은요, N4 세대와 같이 일본에는 샤토리 세대가 있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에 성장한 많은 것들을 포기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들이 이렇게 포기한 세대인 이유, 부모님 세대와는 매우 비교되는 경제 침체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왜 경제적 불안정성인가요? 일단 이 세대들 오르지 않는 임금 속에서 고통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본 경제가 최근엔 좀 좋아져서요, 상당히 임금 인상 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2020년 기준으로 OECD에서 구매력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연평균 임금이요, 2000년에는요 38,364달러, 2020년에는요 38,514달러입니다. 이게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평균 임금은 이미 한국에 역전당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한국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무려 43.5%인데 반해 일본은 0.4%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임금은 계속 오르지 않는데 버블 붕괴 이후에 비정규직까지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1991년 19.8%에서 2022년 36.9%로 비정규직 취업자 수 및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를 낳기 쉽지 않은 거죠. 돈도 없고 직장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런 사회에서는 결혼과 임신을 꺼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경제적 이유 외에도요, 일본의 저출산 원인으로는 긴 노동시간, 육아에 대한 부담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일본 현지인들은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일단 도쿄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요. 애를 가지면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지. 도쿄 외곽만 가도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딸린 그런 집을 이제 빌리려고 해도 월세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도 사실 신혼부부 둘이 살기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아기까지 출산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라고 하긴 하지만 근데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엄청 긴 것 같아요. 일본 회사들은 대부분 기본급이 좀 작은 편이에요. 대신에 뭐 각종 수당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잔업수당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한 달에 25만 원인데 하루에 3시간씩 20일 잔업을 한다고 하면은 1년에 약 120만 원 정도를 더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잔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어도 돈이 나오니까 그냥 앉아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오래 막 잔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아이 가지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일본은 꽤 오래전부터 저출산 대책을 시행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1990년 1.57 쇼크 이후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1.57 쇼크란 뭐냐 하면요, 1960년대에 원래 학교 출산율이 이보다 높았는데 1966년에 갑자기 푹 하고 낮은 적이 있어요. 1966년은 100말띠의 해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딸을 낳으면은 성격이 사납고 결혼하면은 남편이 빨리 죽게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이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보다도 출산율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죠. 일본은 1995년부터 보육 지원 중심의 NJ 플랜, 그러니까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일부 성과는 보였지만 일본의 저출산 경향이 계속 지속되면서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6년에나 들어서 겨우 저출산 정책이 본격화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빨리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일본은 여전히 저출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3년 말에도 파격적인 출산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출산세를 월 4,500원 정도 걷겠다고 해서 반발을 사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출산 그냥 적응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저출산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령화가 심각해지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니까요, 당연히 노동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돼요. 또 사회적 비용도 증가합니다. 인구 변화에 따른 인프라 변동 비용도 들고요, 고령층 관리에도 돈이 많이 들죠. 사회의 불평등도 증가합니다. 왜냐고요? 고령층은요, 젊은 층에 비해서 불평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층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도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고령화 문제에 돈이 또 어디서 나올까요? 돈 버는 사람들의 세금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세금 상승의 압박이 있고요, 국민연금도 고갈되어 가겠죠. 젊은 층들의 부담이 나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더 일찍 시작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